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본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리플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작성자가 마크 브레넌 씨가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테스트, CBDC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그 파트너사가 슈퍼하오랑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U 사기방지 이니셔티브 중에 규제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암호화 및 CBDC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 커뮤니티와 개발을 공유했다라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한다라는 의미는 조만간에 유럽에 좋은 결과만 나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춘이 선정한 리플이라고 해서 23년도 밀레니어 세대에서 최고의 직장 100개 중에 또 한 곳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솔루션 회사인 리플이 23년 밀레니어 세대의 최고의 직장 100개 중에 선도적인 미디어 조직 포춘에 주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리플 트윗에서도 포춘에게 감사를 또 표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재미난 측면은, 자, 23년도 4월달에 발표된 포춘 상위 40개 암호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많은 사용자들이 당황스러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회사가 2020년도 미국 SEC가 시작한 단연간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에 또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은 재밌던 부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저는 리플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리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부를 좀 많이 키움으로써 또 많은 결혼과 그리고 자녀 부분이나 사회적인 환경과 그리고 또 돈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면 사람의 마음도 좀 더 너그러워지죠.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기부 문화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막한 세상보다는 한국이 그런 형태로 좀 금융적으로 한번 리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재팟이 좀 나와서 좀 많은 좋은 현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바예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스톰X에 따른 또 논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토큰이 갑자기 0.01달러까지 치솟다가 45% 폭락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격의 조작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낸스 팀이 이 사건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게 전 매우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제 또 스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논란이 사정없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량이 변경되어도 공시 의무가 없다 라는 공식 재단의 간단한 입장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토큰의 유통량이 6억 5,400만 개인데요. 8월 말에 유통량이 7억 2,300만 개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타 레이어 1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토큰 베스팅 일정이 안정적으로 모델을 보장했다,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주장한 점은 허위 사실이며 해당 기사에 제공된 정보는 부정확하며 오해 소지가 있는 증거 없는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걸 작성했던 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유통량 관련 문제는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닥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위도 분명히 또 나중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제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넘쳐주게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됐던 코인들은 1, 2년 뒤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세장에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고요.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중앙거래소의 보유량이 18년도 초 수준만큼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탈중앙거래소 덱스와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가 투자 대안으로 여겨진 부분이 있었다. 한편으로 투자자들은 중앙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하기보다는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라는 내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덱스 시장이 조금 더 위축이 되어야 다시 CX가 좀 더 살아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해당의 법적인 규제 틀이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또 디지털 화폐 검증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사전적인 준비 과정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CBDC가 됐던 간에 자체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던 간에 준비를 빠듯빠듯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9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큰 영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에 따른 영향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중국의 완다 계열사 지분 매각해서 디폴트 위기 일단 모면했다라고 해서 그나마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버틸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으로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개인 큰손 주식 비중이 이번에 개인 주식 비중 자체가 매우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이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개미들이 갖고 있는 돈을 계속 태웠다, 위험자산을 계속 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에 일단 주식시장에 있는 분리시장에 대부분 주식시장만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큰손 걱정 1순위인 고인플레 고착화 현상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끈적한 인플레를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구매자 분들은 해당의 금리가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 예측치 대비보다 더 과한 가계 지출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응이 안 돼서 극단적인 형태로도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손 펀드 매니저들이 여전히 신중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들어오면 그게 아마 대부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카드는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에 따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이번에 만나고 왔는데요. 첨단 기술만 제재, 그러니까 에너지 바이오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씩은 조절하면서 찍어 누르면데, 너무 많이 찍어 누르면 나중에 경기도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탄력적으로 지금 재무장관도 선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11번째 금리 인상 시즌으로 도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추이 대비에 이제 도달했고, 여기에서 이제 더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올리게 되면 이거 조금 복잡해지고 판단해야 되는 측면도 생각보다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 5.5에서 5.75가 넘어가는 순간이 나오게 되면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왜 그러냐면, 대출 거절하는 미국 가계가 급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 기업들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가격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신용 신청 거부율 추이를 보게 되면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CME 패드워치에서는 거의 99.8%로 거의 확정입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없고요. 9월 달에 이제 있는데 거의 0.25% 인상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이터 설문에서도 7월 이후 연대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트위터 로고 X로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트위터 이용자들에 따른 니즈를 물어보았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커뮤니티는 유저들의 파워풀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 입김에 그냥 로고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저 로고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저라면 저 트위터 로고 자체를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역으로 이용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든지 상표권 특허 등록 신청을 해서 오히려 다시 되돌아올 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투리 시간으로 요거 조금 더 오지랖 있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언론사들이 되게 양아치 짓을 좀 많이 하는데, 이걸 바로 잡아 드리려고 오지랖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은행들이 왜 대부분 이제 부동산 대출 장사하지 않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사, 사업이 아니고 장사. 왜 서민들에 있는 피를 빨아먹냐, 뭐 이렇게 이제 지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은행들이 사업 진출권을 다 막아놨습니다. 싹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메인은 진짜 없어요. 진짜 대출 비중도 거의 기업 대출 빼놓고 부동산 대출 빼놓고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네, 거기에서 니들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 다 해버렸죠. 뭐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은행은 다 막아놨으니까. 왜 막아놨냐면,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했죠. IMF도 겪었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었고, 그 중간마다 무슨 저축은행 사태, 무슨 은행 사태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리 감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CRT가 없는 걸 너무 많이 하면 확인하기 어렵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자금 집행을 놓쳤을 때 또 돌아왔던 피해 금액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한테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좁다. 그래서 은행들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은행이 한다라고 해도 이제 신사업 이쪽 루트, 그러니까 미국의 이쪽 루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막아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라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좀 건강한 투자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성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시장의 판단 능력을 저해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해됐던 그런 판단 능력으로 베팅을 하니까 결국에 그걸 또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마녀사냥을 또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이 그만큼 금리를 가져가는 것도 다 마구잡이로 막 올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과하게 올리는 특정 은행 뭐 한두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있는데, 직접 낙수 효과는 없지만 간접 낙수 효과가 있죠. 회식 많이 하고요. 회식 많이 하면 택시 많이 타죠. 네. 그리고 회식 많이 하니까 고깃집 지금 자영업 매달 힘들어 죽는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하는데 이 직원 수가 그럼 적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다가 가족 수를 곱하기 4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업군이 총 연봉이 얼만큼 됩니까?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이분들 월급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오게 되냐면, 전체적인 소득에 따른 재분배가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중간에 무슨 뭐 외주업체 주고 뭐 주고 뭐 어디 뭐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한 중간에 컨설팅 업체 이렇게 끼잖아요. 여기에서 공무원이 외주 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총 들어갔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거 잘 몰라서 그렇죠.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한 50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서 50억 원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총 쓰는 수입 대비가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오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다라고 해서 뭐 고액 연봉자가 뭐 안 쓸 거냐? 고액 자산가와 고액 연봉자는 다른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네, 고액 연봉자는 충분히 소비 활동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을 것 같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있는 금액 추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소비할 때 나머지 그 금액 이상 부분부터는 소비가 커집니다. 자료를 잘 안 보셔서 그렇지. 아무튼 오지랖으로 또 이 정도도 또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시로 이번에 뭐 잔역 양육비 부분이나 이런 쪽에 있는 비용 그냥 기존에 있었던 뭐 조사 컨설팅 업체 안 끼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선택적 복제 안 하고 절대적 복제로 바꾸었죠. 선회했던 이유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물론 이걸 자기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해당한 업체한테 계속 일감 해당에 있는 뭐 특정 기관이 일감을 몰아줘서 얘한테 계속 찝어주는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왜냐면 저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보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다 보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기는 뭐 되게 신적이고 잘 뭐 신비로움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회사나 뭐 기관이나 그다음에 해당에 있는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이나 다 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 안이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정도 있으면 대충 돌아가는 레파토리는 똑같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약간 또 잡설이 좀 많이 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은행 쪽도 이런 변화가 추이가 나온다는 건 추가적인 먹거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의 다시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